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주 전반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냅니다. 5,400포인트 이후엔 5,5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가운데 현재 시간 2.62% 오른 5,4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현재 시간 0.55% 오른 1,1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개장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5,400선까지 돌파해냈고요. 이후에도 오름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더니 5,500선 돌파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름폭이 약간은 조정되면서 5,4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있지만 개인이 상승세를 주도해 나가면서 1,120포인트 선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섭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고 기관도 1조 3천억가량 대규모 순매수를 보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이익 실현해놓으면서 3조 가까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2,5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1,300억 가까운 팔자세, 기관도 750억 가까운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통화, 특히 엔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동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다시금 1,440원대로 내려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도 0.64% 내리면서 1,44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강세의 훈풍을 받아 17만 원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해 17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강도가 심화돼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107%, 낸드 가격이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고 지난해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 사업도 흑자 전환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올해 전 세계 영업이익 상위 10개 기업 중 삼성전자의 영업 비중이 약 9%에 달하는 반면 시가총액 비중은 약 3%에 불과해 향후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간에도 6.08% 오른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 18만 원 선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도 오늘 3.26% 오르면서 8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8조 9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연간 영업이익은 7,320억 원으로 43%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개 분기 연속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톡비즈 사업 중 선물하기와 톡딜 등 커머스 부문의 실적 상승이 강하게 이뤄졌습니다. 커머스 부문의 4분기 통합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고 선물하기 거래액은 추석과 연말 프로모션 확대로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카카오톡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관망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34% 오르면서 59,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2조 원대 연간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82.5% 증가한 2조 3,427억 원, 순이익은 79.9% 늘어난 2조 1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2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외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증가한 점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40% 상향했고 업계 최대 자본 규모와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 방어적 자본 유출을 고려할 때 자본 복리 효과가 가속화되는 국면이라며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국금융지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현재 시간에도 사상 최고가 부근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8.61% 오른 24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던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하며 5,500선을 돌파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증시 화랑이 이어지는 만큼 금융업계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장.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역사적인 코스피 5,500포인트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오늘도 역시 함께 최고치를 보이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는 다시 90만 원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좀 올랐던 것을 차익 실현을 계속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또 이번 주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현 선물을 조 단위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대형주나 지수가 올라오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계속 똑같은 지금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렇게 큰 종목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되고요. 그 사이에서 또 수익 볼 수 있는 순환매 도는 걸 잘 타이밍을 잡아서 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저희가 추구를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 계속 저희가 찾아봐야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해서 또 하나의 모멘텀주를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셀 업체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바닥은 좀 확실하게 확인한 것 같다라는 걸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결국에는 ESS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로봇이나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 쪽의 ESS 시장을 이 배터리 3사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북미 배터리 시장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이제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메가팩도 그렇고 ESS가 많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왜 ESS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로 세 빅3, 우리나라의 빅3 셀 업체들을 봤을 때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숫자가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의 ESS 시장, 지금은 중국이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SS 쪽에서도 결국에는 중국을 차츰차츰 배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빈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ESS는 즉시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숫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서도 정부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요 둔화, 이 캐즘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년 단위 투자가 필요한 이 전기차 EV 쪽과는 달리 ESS는 계약을 한번 딱 하게 되면 숫자가 한꺼번에 확 찍히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 계속 필요하다. 여기에 당연히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ESS가 포함이 되고 있고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발주와 수주를 한번 따내게 되면 큰 액수가 한꺼번에 딱 찍히니까 이게 아마 캐시카우가 되면서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근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야기,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기술력도 일단 뭐 중요하죠. 그전까지는 저희가 뭐 NCM이냐, 뭐 LFP냐, 뭐 이런 기술과 관련된 경쟁이 있었다면 이제 ESS 쪽으로 갔을 때는 납기를 준수하고 빨리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빨리 이렇게 ESS LFP 배터리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미국에서 ESS 관련된 배터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업체씩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서 ESS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누적 수주가 140기가와트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는 90기가와트시 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으로 수주한 것 절반 이상의 수준을 올해는 수주를 딸 것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하나큐셀과도 계약을 했잖아요. 이야기가 나왔고 뭐 테라젠이라든지 엑셀시오라든지 이지4라든지 이런 글로벌 업체들과도 역시 꽤나 큰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잘 봐야 되겠고 수주 목표를 달성하면 그게 차츰차츰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서 ESS 관련된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홀랜드 공장 여기에서 이미 작년부터 ESS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조인트 벤처 관련된 같이 했던 기업들과의 계약을 조금 바꾸면서 여기에서 EV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ESS 배터리를 만들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인수해서 이것을 작년부터 가동을 하면서 이제 ESS 관련된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오하이오 주에는 일본의 혼다와 조인트 벤처를 맺은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 라인을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서 ESS 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봐도 움직임만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ESS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ESS 매출을 전년 대비해서 3배 높이는 것이 역시 목표다. ESS 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차츰차츰 ESS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도 봐야 되겠죠. 삼성 SDI는 빠르게 좀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삼성 SDI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ESS 간다,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관련된 요 NCA 계열의 배터리로 일단 승부를 보고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SBB라고 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고 추측입니다. 자, 2월에 테슬라와 메가팩 얼마 전이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메가팩 배터리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테슬라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비밀 유지 조약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테슬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쪽에 ESS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말에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역시 2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ESS 쪽으로 이제 조금씩 결과물들은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 SDI의 이 입장이고요. 삼성 SDI도 LG엔솔과 비슷합니다. 인디애나의 스타플러스 에너지 일부 라인을 지금 또 EV에서 ESS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진하는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 2026년 올해 하반기에 현지에서 LFP를 결국에 생산해서 결국에 이걸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공급하는 전략을 삼성 SDI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삼성 SDI도 지금의 매출에서 역시 ESS의 비중을 점차 늘리겠다. 이런 걸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실적이 찍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 SK온입니다. SK온도 미국에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드와의 합작 공장 블루오벌 SK에서 이것을 이제 역시 EV 쪽에서 ESS 쪽으로 라인을 전환하는 포드에 들어가는 EV 배터리를 만들던 걸 이제 SK온이 독자적으로 ESS 라인을 전환하는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데요. 플랫아이언과 규모는 크지가 않은데 1기가와트씩 공급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북미 시장에서 이제 SK온도 ESS 시장에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를 만드는데 일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최근에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과 현지 렉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국의 ESS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ESS 수주 20기가와트시 이상을 목표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과연 SK온도 ESS 쪽에 얼마나 드라이브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대신 우리 업체들이 얼마나 ESS를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새 업체의 경쟁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힘을 잃었다. 금리 인하 기대도 한 발 물러섰다.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13% 하락했다. S&P 500은 보합, 나스닥은 0.16% 내렸다. 장 초반 오르던 분위기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꺾였다. 1월 비농업 고용은 13만개 늘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실업률도 4.3%로 낮아졌다. 고용이 탄탄하자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도 약해졌다. 3월 인하 가능성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채금리는 올랐다. 2년물은 3.51%, 10년물은 4.17%까지 상승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도 67,00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반면 산업 인프라주는 강세였다.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보다 경기 버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과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돈 되는 섹터 또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올해 CES에서 젠슨 왕 CEO도 주목한 게 로봇도 있었지만
자율주행도 우리가 열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현대차도 저희가 아틀라스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사업을 추진 많이 하겠죠. 웨이모와도 협력을 하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자율주행 약간 관심이 사그라들었을 때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그쵸. 합니다. 네, 미리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AI에 포커싱이 돼 있기는 해요. 뭐 이제 기존에 하드웨어 많이 깐 건 이제 다 이제 아니까 네.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니네 돈 벌어 이제 이런 걸 자꾸 검증하는 시간인데 이때 테슬라는 별 상관없이 요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니, 왜 이렇게 선방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존에 전기차 생산하던 걸 조금 줄이고 로봇으로 조금 빨리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예 딱 로보택시 관련해서 보여줬잖아요. 우리 핸들도 없고 뭐도 없고 자율주행 기술 명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여준 것처럼 굉장한 자신감을 조금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앞에서도 잠깐 또 이야기하셨지만 현대차가 또 웨이모에 로보 택시를 3만 대를 또 따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가 자율주행이 조금 원년화 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기존에는 기대감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레벨 4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기술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뭐 단연 1등은 테슬라가 거의 레벨 4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레벨 3 플러스 정도의 뭐 지금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조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그냥 지나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기존에 자율주행 얘기할 때 저희가 일반 자동차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자율주행 선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죠. 변수가 많죠. 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도 체크해야 되죠. 갑자기 뛰어나오는 뭐 자전거나 자동차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배, 저희가 흔히 망망대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체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코로나 때는 농기구가 또 네, 왜냐면 여기 또 이제 농장에 그냥 사람 출입 안 해버리면 되니까 사고 날 위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최근에 저번 주에 딱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네. 미국 롱비치항에서 조지아 공장까지 3,300km를 자율주행 트럭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됐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여기에 부품들이랑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율주행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좀 많이 커지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는 애들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안 가는 애들 미리 조금 가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조금 탄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많습니다. 뭐 자율주행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뇌가 있고요. 네. 눈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저희가 잠깐 그 자율주행 트럭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비전 AI,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이걸 넘어갈 때 NP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 칩셋 미디어인 거죠. 칩셋 미디어.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됐건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이제 참전을 했고요. 근데 우리 플랫폼 써라. 테슬라에 니네가 자율주행 따라가려면 이걸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세일즈도 굉장히 오래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엔비디아 생태계가 확장을 하면 뭐 칩셋 미디어 같은 NPU,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시야. 네. 그러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율주행 카메라 부분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네. 현재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죠. 그 외쪽으로도 이제 빅테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완하는 형식으로 카메라에다가 레이더를 추가하긴 하지만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마 매출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눈에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MC넥스. 네, 현대차 1차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면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고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면 매출 늘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눈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의 두뇌가 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카메라 모듈 이쪽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탑픽으로는 뭘 골라보면 좋을까요? 안전한 걸 또 한번 골라봤는데 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요? 네, 요즘에는 현대차에 숟가락 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야 우리 간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누가 찬물을 끼얹었냐면 바이든이 찬물을 쫙 끼얹었죠. 네. 그다음에 트럼프 한번 끼얹고 그 다음에 좀 선보한 건 하이브리드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요 로봇과 그다음에 이 로봇 택시 자율주행 차량 위탁 생산에 대한 탄력이 조금 붙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빨리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어찌됐건 소프트웨어 중심인 SDV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누구냐? 네. 로봇에서 현대 모비스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 오토웨버가 오토웨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부터 차량용 OS에 대한 것들은 거의 사실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매출 상승 구간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는 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고점 53만 원까지 찍고 살짝 조정은 당했지만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14에서 13%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이하로 빠지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만 조금 더 나오고 수주 이슈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탑픽은 저는 현대 오토에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가격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정고점은 뜰 것 같아요. 뭐 기대감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고점 위로 이제 그래도 업사이드 한 15%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한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로봇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현대 오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 조금 더 메이저죠. 치중되어 있죠. 오히려 자율주행을 더 하는 회사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약간 쉬고 있을 때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첫 번째 돈되는 섹터 자율주행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돈되는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주셨을지. 두 번째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도 이번 주에 다시 또 출발을 했어요. 원전주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오히려 중소형 원전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이 원전주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 투자 포인트 잡을까요? 제가 사실은 원전주는 저번 주에도 네, 얘기를 알려주셨잖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수급이 이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약해요, 아직? 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동안 또 태양광이 핫했습니다. 네네. 지금 근데 이게 끝날 것 같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AI가 굉장히 많은 섹터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퍼져 나가는 초입은 사실은 하드웨어였죠. 우선은 많이 까는 게 1번이었는데 이걸 깔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집행하기 시작한 게 3년에서 4년 전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돈 쓸게라고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1년 뒤에 정도 자금이 집행돼서 준공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평균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냐면 공장이 초반에 투자했던 것들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전력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보시면은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전력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신재생해야 된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래서 원전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전력이 급한데 원전은 10년 걸리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는 또 뭐가 나왔냐. SMR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10년 안 걸린다. 3년 걸린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이제 착공이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풍력 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결론은 골고루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원전은 안전한데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포트상에 센 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이제 안전하게 우상향할 것들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전력과 원전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은 조금 지금 꾸준하게 담아 두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올해부터 한 5년 동안의 원전 쪽 가이던스를 보더라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SMR이 사실 이제 시작되는 원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우선은 이제 뭐 미국에서는 사실은 협업 관계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쟁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다른 쪽을 보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심각하게 태클을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랑 가격적인 것과 납기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사실은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가격적인 우위와 납기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고, 이때까지 공사 뭐 들어가거나 수주 받을 때 문제될 건 사실 웨스팅하우스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원전을 드라이브를 걸려면 좀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야, 미국 땅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면 좀 길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주를 단순히 뭐 급등해서 올라가서 수익 실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쭉 끌고 갈 수 있을 포트에 하나 꼭 편입해야 할 그런 업종 섹터로 골라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체크 좀 해보죠. 네, 우선은 이제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최근에 보니까 업황도 많이 이제 건설 업황이 돌아서고 있죠. 조금 네. 나아질 거다. 이제 공급량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 국내 주택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거의 3, 4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 프로젝트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것들도 어찌됐건 수주를 같이 팀 코리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홀텍이랑 SMR에 대한 건설도 가셔야 되고 있거든요. 아마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은 10년 정도 걸리니까 네. 거의 3분의 1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이 SMR 쪽에 대한, 그러니까 한 기당으로 보면 아마 건설사가 돈 버는 건 적을 거예요. 근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불가리아 또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한전기술, 뭐 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설계 관련돼서는 거의 한전기술이 다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SMR 쪽에 대한 것들을 조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고 과제를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으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항상 수익이 가장 먼저 잡히는 건요, 설계 기업입니다. 먼저 주고 그다음 건설, 그다음에 안에 주기기나 부품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잡힐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한전기술 한 종목씩 선택을 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픽 골라보죠. 원전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네, 뭐 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네. 아니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ETF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왜 제가 오늘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의 비중이 높은 애들이 사실은 안전하게 우상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 비중이 얼마나 높냐를 한번 체킹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게, 대형하면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죠. SMR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LNG 발전으로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중과, 아니면 나는 뭐 안전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단일 종목으로 가는 게 좋아라고 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대비하면 거의 조금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딱 위치가 어디냐면 93,000원에서 95,000원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당할 때도 이 폭이 넓은 조정과 좁은 조정이 있잖아요. 이 좁은 조정일 때는 거래량만 터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이 98,000원인데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저희 탑픽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조정을 받고 좀 쉬고 있지만 큰 낙폭이 나오지 않고 그만큼 뭐 세다는 거겠죠.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라든지 가시화되는 것들. 또 미국에서 원전 협력 우리랑 하자 이런 이야기가 뭔가 최종적으로 또 결론이 나면 또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원전주들 잘 살펴보면서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AI 거품론이 번지는 한복판에서 월가의 승부사가 다시 판을 키웠다. 억만장자 빌 에크먼이 메타에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을 집어넣었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는 지난해 4분기 전체 펀드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메타 지분을 신규 편입했다. 평균 매입가는 주당 625달러, 이후 주가는 7%가량 올랐다. 시장은 메타의 천문학적 AI 투자에 긴장하고 있다. 메타는 올해 최대 1,350억 달러, 약 194조 원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예고했고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비용 폭증 우려가 커졌지만 에크먼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지금 메타 주가가 AI로 벌 미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콘텐츠 추천과 광고 고도화, 기업용 AI 에이전트까지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 수익 모델에 베팅했다는 해석이다. 거품이 꺼질지 승부수가 통할지 2조 9천억 원짜리 확신의 시험대에 올랐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5,500선을 오늘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5,500선 아래로 내려와서 5,490포인트. 하지만 뭐 여전히 2.58% 엄청난 상승을 코스피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따라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코스닥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장중에 1,12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네요. 자, 오늘 역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한 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넘게 장중에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만 7,600원, 7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3%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뭐 금융주나 증권주나 뭐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많이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수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강하게 매수를 합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조 넘게, 현물 시장 코스피에서도 1조 5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를 하면서 설 연휴 전에 또 강하게 외국인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장 초반에 꽤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은 일단 한 3%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철강주에 대한 평가들이 좀 엇갈립니다. 제가 오늘 작년 연말이었나 연초에 봤을 때 외국계 리포트에서 오히려 철강 좀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보고 제가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고민이죠. 이 우리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 산업 쪽으로만 국한할 것이냐. 아, 그렇죠. 아니면 지난 2차 전지의 광풍이 불었을 때 관계사들의 그런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서 봐야 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계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의 어떤 철강 산업 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은 우리 국내 리포트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포스코홀딩스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단순하게 보면은 국민 주식 포항제철 뭐 이거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주 하면서.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부분 산업의 쌀이었죠, 사실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이후에 이제 무역이라든가 에너지 건설, 물류, IT 인프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실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2차 전지.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뭐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과잉 생산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약화가 됐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인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철강 산업에 대한 쇠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질 못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의 어떠한 그 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또 철강 회복이 지연이 되지 않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또 2차 전지라는 쪽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도 올해부터 이제 흑자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2차 전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로서 또 리튬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계속해서 염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국과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호를 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결국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산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반사 이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리튬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소재단들 그리고 관계사들의 실적 개선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네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PBR이 아직도 0.5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그래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시장은 뭐 1배를 회복해주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반도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KB금융도 한 1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PER이 아직도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ER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니폰 스틸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도 PER이 9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9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포스코의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25배 내외에 있고 12개월 포워드를 기준으로 해도 15배, 16배 정도라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네요. 결국은 PBR은 낮지만 이익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저평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PER이 조금 더 개선이 돼주고 결국은 EPS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EPS를 기여해 줄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의 움직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중심이 되면서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 관련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준다라면 PER도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PER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EPS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의 모습으로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39만 원을 넘어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39만 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거는 우리가 뭐 2차 전지에 광풍이 불었을 때 가격이니까 76만 4천 원은 뭐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자리인 이 33만 원이 지지가 되고 1차적으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9만 원과 40만 원을 빨리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던 저항의 자리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니까 일순간에 이렇게 급락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은 이제 39만 원을 안착하기 위한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네. 이 39만 원이 안착이 돼준다면 다음 자리 48만 원과 5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된다라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LG전자까지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30만 원이라는 장기 저항을 로봇이라는 네. 거를 가지고 돌파를 해주었다. 또 LG전자도 로봇과 관련된 그렇네요.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룹사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도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로봇보다는 2차 전지 쪽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만 원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 상승이 쉽게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뭐 32, 3만 원부터 39만 원의 밴드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주셨어요. 말씀을 진짜 해주신 것처럼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의 지금 눌려있던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켰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이걸 뚫을 만한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 주셨을지 공개합니다. HD 건설기계. 자, HD 건설기계도 최근에 저도 차트를 쫙 보니까 이게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5일 날이었죠.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을 공략해도 네. 될 만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숨고르기 해줄 때 차분하게 들어가 주면 좋겠고 단순한 건설기계 물론 뭐 미국에서 캐터필러인가요? 네네.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또 방산 엔진 쪽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네. 보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기지개를 펼 때가 됐겠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과 이 폴란드 양 K2 전차용 엔진 116대를 수주했다라는 소식, 또 중동 지역의 건설 기계, 또 트리키의 페루 등에도 방산 엔진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인가요? 네. 종전 뭐 평화안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발표할 수 이 있다.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대선도 뭐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야 니네 대선에서 새로운 지도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종전하느냐, 휴전하느냐, 뭐 한다, 안 한다, 뭐 미사일, 드론, 뭐 이런 폭격 다시 하고 이러는데 뭔가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6월 이내에 다 끝내라. 이러면서 소위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급등락이 있긴 하지만은 뭔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HD 이 건설 기계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격이 그 이후에도 다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13만 원 이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매수하셨고 단기간의 고점을 기준으로 했어도 16%의 고점 수익률이 나왔는데 네. 물론 15만 원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4만 8,200원이 고점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15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 2차 목표가로 여러분들에게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릴 테니까 오늘 3일째 이렇게 상승을 보였으니까 네네.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흔들릴 때 14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D건설기계 위원님이 2월 5일에 저희 2월 초에 한번 좋은 위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잠시 쉬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15만 원, 2차로 17만 원까지 한번 눈높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TV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또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